네, 오늘도 세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종환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개편에 또 살아남은 두 분. 저도 살아남았으니까 셋이서 한번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였다면은 역시 중국의 80주년 열병식 요것이 아닐까 싶어요. 승전일 80주년이죠. 여기에서 이제 반서방과 서방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보적인 분석은 뭐 그냥 다른 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하이 협력기구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반서방의 경제 협력 같은 것들 많이 논의가 된 겁니까? 뭐 사실 이제 내용이 많은 부분들은 이제 예.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 협상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국가의 협상이란 것들이 전제 일종의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예.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종의 이제 흔히 말하는 수권자들이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국가들의 특성인 관계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했을 텐데 네네네. 공개가 안 된다. 공개가 안 예.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북중러 사실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번에 혈맹이 되는 거고 예. 중국하고 북한은 원래 혈맹이 이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북중러가 이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는 반미 반서방 전쟁이 형성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런 거고 전쟁이 끝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EU 전선 왜냐하면 네네네.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이 EU잖아요. EU 국가이기 예. 때문에 반EU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이 든다.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차피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유도 많이 사주고 북한이 공사도 보내주면서 이런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밀 같은 거 수출할 때도 EU에 수출해야 되고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될 때도 EU에 수출해야 되고 결국 EU와의 경제적 관계가 네네네. 좋아져야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EU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그건 또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지만 전쟁 후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합의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서로 주고받긴 한데 네네네. 뭐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게 그 대화의 특성상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는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러시아와 유럽은 파이프로 다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가스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는 유럽도 쉽지 않고 러시아도 쉽지 않고 그렇겠죠. 러시아의 경제 규모를 보면 아직도 천연자원 수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 않나요? 원래 러시아 경제의 70%가 천연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그 유가라든지 원래 이제 오펙 플러스에 들어간 게 러시아가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과 그러니까 이제 유가에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막대한 전비를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사주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겠죠. 된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SCO하고 전승절 기념행사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 왜 그러냐면 전승절 기념행사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교수님 말씀하신 혈맹들 이런 분들이 나온 건데 약간 상징적인 상징적인 자리. 부분들이죠. 그런데 SCO 같은 경우는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우리가 불리우는데 이거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인도 모디 총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디 총리. 예.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2020년에 국경 분쟁이 한번 있었죠. 그렇죠. 히말라야에서. 예, 히말라야에서 국경 분쟁이 있으면서 인도군들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절 기념행사에는 참여성 안 했어요. 그 대신 SCO에는 참석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 협력한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는 아직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전 세계에 명확하게 보여준 예. 그 대척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도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적의 적은 누구다? 친구다. 이런 안 그런 경우도 많던데. 예, 물론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인도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식으로 경제적으로는 손을 잡아도 내가 군사적으로는 협력 안 하겠다. 네네네. 이 선을 긋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모디 총리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디 총리 지금 미국과는 확실히 반대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모디 총리가 이번에도 그렇고요.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주타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모디 총리가 원래 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친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관세 정책 그다음에 뭐 최근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분쟁이 생겼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원래 그러잖아요. 그가 원래 노벨상을 위해서 네. 약간 인도의 자존심을 건드는 이런 것들도 네.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끝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를 종결한 것처럼 얘기해서 사실 인도 국민의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지금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원유 수입 같은 것,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해서 꽤나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세를 낮춘다든지 관세 갖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경제적 구조 자체가 인도는 내수 경제 구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관세가 붙어도 버틸 만한 성격이 있을 상황 그리고 이제 농업 정책에 특히 말해서 관세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 시장 압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을 만큼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뭐 인도 경제들이 겹치면서 적절하게 중국 지금 뭐 상하이에 가서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서 또 우리 협력하라 상하이 개발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인프라 개발하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하는 우리가 그렇게 줄타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못하죠. 인도 같은 뭐 내수 시장 인구 시장의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모디 총리한테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트럼프 머릿속에는 뭐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은 본인이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들어보고 싶으세요? 아니 뭐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러시모산에 있는 큰바의 얼굴 거기다 자기 얼굴도 넣어달라고 일기 때 얘기를 했다면서요. 최근에 알았는데 참 진짜 가지가지하는 분입니다. 아무튼 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구역화를 봤을 때요. 이렇게 SCU 같은 걸 통해서 반서방 이쪽이 약간 뭉치는 기조가 있고요. 유럽이나 중국, 일본 이런 곳들에는 지금 CPTPP 이거 우리나라도 같이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CPTPP가 뭡니까? 일본이 이제 주도하는 이제 예.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에 맞서는 느낌도 들어요. 맞서는 느낌들이 조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일본 먼저 들렀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협의 문제도 좀 거론된 것으로 좀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EU라는 어떤 단체, 그다음에 우리가 CPTPP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경제 블록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무관세로 다니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 근데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과 과연 맞설 수 있겠느냐라는 또 의문점도 들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EU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 근데 이제 EU는 거리상 너무 멀고 동아시아 지역만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 경제 블록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과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느슨한 정도의 협력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근데 여기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교육 규모도 크고 어떻게 한쪽 편에 딱 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모습들.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교수님? 그게 사실 이제 교육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아까 CPTPP 같은 것도 다자간 입에 잘 안 붙어. 예. 이게 잘 안 붙죠. 저도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게 다자간 무역기구이기 때문에 다자간의 어떠한 무역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 활로를 혹은 수출 활로를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농산물 시장 같은 것도 일부 더 개방을 해야 되지만 워낙 자유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권역 내에서는 이 다자간 협력기구 내에서는 자유무역처럼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을 미국의 관세부터 수출 못하면 일부 또 상세해야 되는 공급망 차원의 상세를 해야 되는 이런 니드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나머지 나라들끼리
회사끼리 뭉쳐서 이렇게 하자라는 의혹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심지어 영국도 이런 데 가입해서 태평양에 접하지 않은 네네네. 영국 역시 이제 CPTPP 가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이 우군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죠. 뭐 브렉시트 할 때 좀 문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EU보다는 움직이기가 쉬운 이유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다 협력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EU 뉴스를 볼 때마다 EU는 의사결정 과정에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EU 국가 자체가 네. 그 독일이 주도하고 독일, 프랑스가 사실 주도한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랑 스페인 이런 기본적으로 서유럽, 유럽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또 동유럽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 성장률이 치고 올라오지만 아무리 이해관계가 다르네요. 완전히.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맨날 EU 카운실이 얘기하는 거는 법률적인 관계를 좀 EU적으로 통일해라. 너무 개별적인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합쳤지만 경제적으로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연합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해외 IB 같은 데서는 한국의 뭐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뭐 0.7%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결국은 무역이 줄어들 된다는 안 된다. 얘기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의존도가 지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커졌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고 있고요. 예. 중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상황들이고 중국은 제조업 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수출한 중간재 수출하던 거 석유 화학 산업 같은 것들이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들이 진해가 다 해버리니. 하고 있다 보니 좀 국제 무역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역이 오픈된 다자간 무역 협력 공간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우리에게 특히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은 바로 반도체예요. 지금 보면은 그 알리바바 쪽에서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게 나스닥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 지금 반도체 산업, 중국의 반도체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거의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를 놓고 본다라면 나노급 얘기를 할 때 7나노를 걔네가 이제 개발을 해냈죠. 노광 장비라고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인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들여왔죠. 네. 그럴 정도로 유명한 장비인데 중국 반입이 안 된 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걸 개발했다.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네, 그런 그렇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H20 저서양 반도체도 현재 지금 들어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GPU와 HBM을 이용한 지금 이제 미국식 방식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식이죠. 예. 미국식 방식의 인공지능에 대한 칩이 아니라 스스로 칩을 개발해내는 그런 기업을 토했다라고 그들은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성능이라든지 좀 더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어 검증을 보여요. 해볼 필요는 예. 있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위협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나오는 과학 반도체 논문 중에 약 40%가 중국 한 나라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공영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이제 그 머리 좋은 분들이 교수님처럼 경제를 전공하든지 아니면 과학을 해야 되는데 다 의대로 간다라는 행태. 이거 진짜 망국병이에요. 망국병이다라고 예.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었고 또 공중파에서도 다른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국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과학기술대를 다 가다 보니까 전 세계 과학기술대 50개 중에 40개가 중국이니까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산이다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긴장도를 높일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교수님도 아까 인도 말씀하실 때 내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중국 내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정책적으로도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확정된 성공을 위해서 의대를 가고 공대 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미적분도 제대로 안 배우고 간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좀 국가에서 공대 육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상황을 봐야죠.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LG 맞죠? LG네. 거봐, LG잖아. 당신의